네, 최근의 정치본색 심층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먼저 말씀드리면 야당은 박찬대로 확정인 거죠, 거의 단독이니까 그죠? 아니 예, 선출이 됐습니다. 예, 선출된 거죠. 선출이 됐고요. 예. 굉장히 그분이 그 친명으로만 좀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이상의 굉장히 명랑하고 활기차고 그다음에 두루두루 의원들 사이뿐만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 또는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아주 잘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너무 친명이라고만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한 노력하는 정치인이고 소통을 정말 잘해왔다. 이것은 아마 대체적인 평가일 겁니다. 그 점 제가 오늘 꼭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친명, 친윤이라고 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만 또 규정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죠, 사실. 예. 정치인들이.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는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이 사람들은 특색이 공통점이 관료 출신들이라는 거. 네, 행시 출신들. 행시 출신들이라는 거. 이게 지금 아주 특징적인데 왜 이렇게 행시 출신들을 3명 검사 출신들 또는 판사나 행시 출신들이 약진을 하고 있어요. 곰곰이 보면. 네. 예. 경제 관련 출신들이. 왜 그럴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사시 출신 노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하신. 일단은 왜 고시 출신들이 약진을 할까?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다 고시 출신들이잖아요. 예. 일단은 서울대 법대나 경기고 나오고 검사해야지 최고다. 이런 굉장히 삐뚤어진 엘리티즘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여기서 별것도 아닌 인간들은 그 사람들 폄훼하는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다 인간이라는 게 고만고만하고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도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후보 때 참 가짜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요. 어떤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출신들을 특혜하고 근데 검찰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 정치검찰만으로는. 그러면 그걸 확대해서 일부 판사, 변호사, 행시 출신 이 고시족들끼리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특혜 정당이 국민의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인재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의 서민과 중산층과 각계각층에서 정말 좋은 뜻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 출신들만 계속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무슨 호민관이라고 있었잖아요. 장로, 원로들이 있었고 호민관이 있었는데 원로들이 너무 귀족 정치하는 것 같으니까 호민관, 서민의 대표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전부 다 행시 출신이다. 근데 행시 출신은 또 검사 출신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서로 간에 사실은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알력도 심하고 부처 간에. 그래서 글쎄 밑에 후배들이 바로 말 들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듣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엘리트냐 이거가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엘리트 중에서도 나에게 충성할 것이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요. 엘리트냐 아니냐를 보는 그 기준은 고시 패스했냐 안 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대 나왔냐 안 나왔냐. 그러다 보면은 다 엘리트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서울대 나오고 물론 뭐 송석준 이분은 아마도 무슨 중학고등학교 나왔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입지 전적이네. 중간에 중학고등학교 나왔던 것이 조금 흠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한데 드라마틱한 건 안 좋아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흠이 있으나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이걸 다 극복해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 이러면은 이 정도는 저랑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이 정도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미주리 동문회에 같이 있어요. 미주리 가기 전에 종고 나오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 주장은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종배 이분도 지금 사선인가요? 그다음에
추경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제부총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알려보는 입장이 있는데 사시 출신들은 이게 좀 또 행시 출신들과 이 사시 출신들 간에 또 이 위아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시 출신들이 행시보다 약간 일하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쭉 들어보면. 아니 뭐 임용될 때부터 본인들 사급으로 임용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거니까. 행시 출신들이 원래 똑똑하고 더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시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시 출신 애들은 자기네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그 사법연수원에 붙기만 하면은 우리가 5급으로 임명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지나고 나면은 사급이 바로 되죠. 검사 출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4급으로 들어가게 되고 판사로 들어가게 되면 3급이에요. 판사는 3급으로 시작했나? 판사는 3급 대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4급으로 들어가지만 야 우리가 왜 판사랑 밀리냐 이래가지고 판사가 하는 3급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4급이긴 한데 3급 대우를 받아죠. 그러다가 이게 좀 지나고 나면 1급이 이제 되거든요. 난리가 아니구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5급 공무원은 이제 우리 눈에 안 차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행정고시나 이런 쪽에서 보자면은 5급이 매우 높은 급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이제 이 사람이 30년을 좌우하는 건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시 출신의 사람들이 조금 알로 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시켜보면 되게 일을 깨끗하게 하고 나랑 좀 정서가 맞는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그다음에 주변의 평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양력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학력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람을 잘 안 믿는데 항우 옛날에 항우 있잖아요. 고조선 그 춘추 전국시대 지나가지고 초안 전쟁하고 그럴 때 항우와 유방 할 때 이 항우가 사람을 잘 안 쓰고 의심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자기 식구들만 쓴다는 거예요. 자기네 식구들이 귀족 집안이고 자기네 식구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이제 특징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 거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원내대표 나올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철규를 하나 낙점을 했는데 이철규는 약간 그 입에 혀처럼 잘 굴어주는 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 있었을 건데 이철규 너 그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 만들어갖고 엉터리 해놓고는 또 나와? 안 돼. 비토가 많았잖아요. 하물며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던 김기영마저도 막 안 된다 난리쳤고 배현진도 안 된다고 막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철규는 더 이상 못 나온다 해가지고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비교적 찐윤이라고 불리우면서도 비교적 그 색깔이 좀 옅은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원내대표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관료 출신들이 그립감을 잡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원내대표 역할을 내가 가서 이제 결정을 할 테니까 합의를 봐올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과 특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만한 어떤 배짱과 그리고 전략과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 3명 중에서는 과거의 이력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마침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송석준 누구지? 이종배 누구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정치 고관여층도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추경호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재정기획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세수 펑크가 게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추경호인데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추경 프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그런 비판도 받는 사람이죠. 존재감은 추경호가 있죠. 많이 알려졌죠. 존재감은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고시 패스한 거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가게 살림이든 아니 세수가 그 정도로 빵꾸가 날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 2년째 연속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경제 2차관인가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의원하고 그때 또 잘했으면 또 몰라. 맞습니다. 그때 또 탄핵을 당할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인데 윤정권 지난 2년의 경제 성적이라는 건 최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이제 간단 통계는 그 자영업자 폐업률이 81만 개 중에
작년에 지금 18만 개가 폐업해서 22%입니다. 이게 네. 코로나 때보다 5, 6%가 더 높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있었고 우리가 보통 IMF 때보다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세계 금융위기 때 힘들 때는 다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2년은 무슨 큰 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렇게 폐업률이 높으니까 윤석열 정권과 경제관료들, 윤석열 정권을 부했던 경제관료들이 재앙 그 자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추경호는 그 비판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죠. 그리고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송석준 이종배 못지않게 정치력은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추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찐윤 이철규로 당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찐윤 이철규는 친윤이 아닙니다. 찐윤입니다. 찐윤. 인수위 총괄간사도 했고요. 이 사람이 옛날 양평경찰서장도 했고 자기 보좌관 2명이 인수위 전문위원인데 국토교통 부동산분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된 일도 인수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도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고 비판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인데 이 상태에서는 아마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고 여전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못 벗어났잖아요. 거의. 영혼 없는 관료 출신들이라서 또 그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까지 한 것들 보고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무슨 혁신이나 뭐 이런 혁신이나 뭐 이런 거를 당장 뭐 2개월 동안에 뭐 할 것 같은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당원 투표 100%의 이 룰을 손대면 그래서 국민 투표도 조금 좀 들어가면 여론조사도 들어가면 한동훈이나 그런 사람들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안철수랄지 나경원이랄지 그나마 대통령과에게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당원 투표 100% 룰은 손댈까요 안 될까요? 손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그냥 관리형 비대위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 혁신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살살살살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요. 이분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얌전한 사람이 아니다. 예컨대 한덕수 같은 스타일은 아니더라. 오히려 황우현은 자기 할 말은 한다. 웃으면서 하더라. 예. 그래서 어당팔 얘기 나온 거잖아요. 예. 뭐 어리숙해 보이지만 자기 할 건 딱딱딱딱 하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변희재는 문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촉수가 밝아가지고 어디에 딱 꽂아야 되는지 알면 그걸 탁 낚아채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는 혁신형 비대위원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마는 이제 잘 추스리시고 당대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딱 그렇게 보냈어 금요일 오후에. 문자를. 네, 와, 문자를. 답변이 뭐라고? 단독이네요, 단독. 네. 근데 답을 안 와. 답이 안 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이 안 오는 이유는 내가 자기를 비꼰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내가 진정성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 또 똑같은 내용을 올렸어요. 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힘드실 것 같으나 그래도 난 당대표 되시기를 반드시 꼭 기원합니다. 꼭 바랍니다. 역시 답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댓글 단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는 세작이냐, 뭐 너는 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도대체 뭐냐. 양쪽 다 약간 논란이 됐겠네요. 내가 설명을 정확히 해줬어요. 일단 당대표 아직 3년 남은 상황에서 당대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일단 찐윤으로 간다는 분위기라면 이 원내대표하고 안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찐윤하고 안 맞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윤대 당대표의 싸움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겠죠. 윤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닌 만약에 제3자가 들어오면 윤하고 싸움이 안 돼. 왜냐하면 서로 정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양이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나는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 워낙 같이 뭘 많이 해요. 검찰적 정보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캐비넷 맨날 운운하는데 실제 캐비넷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캐비넷을 이미 다 봤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더 중요한 건 그거는 이제 그건 다 갖고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디테일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이걸 얽어매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예. 이것을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치밀하게 잘 준비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일을 질러 놓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대강 이렇게 해 저렇게 이렇게만 했단 말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꼼꼼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럼 서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서로 안 건드리고 합의를 딱 봐서 그냥 이상한 모양으로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정면 승부했던가 이렇게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성격을 이제 봐야 돼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윤 대통령은 약한 사람은 팍 죽이고 강한 사람은 또 좀 자기가 비굴하게 조금 하고 이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은 이 사람을 얕보는 상황이 되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나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 아 이거 만만하지 않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함부로 하고 싶겠지만 점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그 뒷배경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함부로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내분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데서 폭폭폭폭 터져요. 그렇겠죠. 이게 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몇 번 들이받았는데 그동안 좀 실패한 면이 있어요. 예.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강도가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팍 고개 숙였다가 두 번째는 한 번 더 건드려봤다가 이거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약간 45도로 줄여요. 처음에 90도를 숙였다가 지금 100도 줄 100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90도보다 더 숙여 완전히 100도. 여러분하고 잘 생각해봐요. 네. 그러다가 아니 지난번에 폴더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90이었어. 그러다가 중간에 김건희 뭐 얘기하고 김경률 들어가지고 조금 뭔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어머 이거 아닌가 봐 미안해 하면서 45도밖에 안 숙여요. 45도가 올라갔잖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에 갑자기 김은국 내가 안 챙겨서 미안해. 나 밥 먹으러 오라는 거? 그렇게 오라 그러면 안 가지. 예. 뭐 이러면서 지금 거의 고개를 15도 딱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당직자들하고도 자기는 자기대로 또 따로 하고 그리고 자기 보자 그랬다. 그리고 홍준표가 윤석열의 대리인 것처럼 해갖고 자기 공격하는 거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동훈이가 점점 힘을 세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냥 한동훈을 옛날처럼 막 끌고 뭉갤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분명히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인기고 국민의 지지도인데 한동훈도 계속 정치를 하려면 그럼요. 지금 당장 국회의원도 아니고 자기가 직은 없거든. 그럼 직이 없는 원외 대표란 말이지. 네. 원외 출신의 대표 그것도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보수 정당의 대표를 하려면 이 사람들을 그립감을 잡고 어떤 통제를 하려면 내가 인기가 제일 좋다. 그럼요. 이거를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될 텐데 인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는 인기가 제일 안 좋은 윤석열을 치는 게 제일 인기가 좋은 방법으로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힘은 세 보이는데 강펀치가 날라오지 않을. 그렇지. 그런 사람하고 싸워. 그런데 이제 대표직은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줄타기를 하면서 그렇지. 계속 스트레이트나 잽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이 스스로 휘청거릴 사람. 그래서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땐 최선의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네. 아니 그게 전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대표되면 한동훈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기가 계속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앞세워서 지금 엄청난 모욕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페이스북에 반박을 한 거잖아요.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 배신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했는데 그 페이스북이 2021년 가을 때쯤인가 고양이 사진을 올려놓고 4년 만인가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부터도 이 사람은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저런 진단에 동의합니다. 한동훈이 되면 싸움이 크게 날 겁니다. 절대 그냥 둘 다 아나무인이어가지고요. 그냥 윤석열 당할 한동훈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그동안은 당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를 중앙지검 3차장, 대검 강력 반부부장, 법무부 장관, 대표 다 시켜준 게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둘 다 아나무인이고 둘 다 아나무인이죠. 오만방자고 예. 그다음에 완전 정치검찰주의 조직에 그냥 올인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네요. 근데 보니까 선거 때 보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으면 본인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죽는구나 걸 조금이라도 안 거죠. 그래서 김경준 앞세워서 말이 안 떠났다는 그 유명한 발언까지 한 거죠. 예. 근데 110도 이제 폴더 인사한 거고 무릎 꿇고. 근데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야 산다는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김건희 가만히 둘까요? 한동훈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키워주고 한동훈의 비리도 다 알 텐데 물론 한동훈도 윤석열의 비리를 다 알고 있어서 서로가 폭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는 한동훈 되면 네 분이 격하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용산 집무실이 절대 한동훈 대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작을 할 거라 봅니다. 예.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 조사를 14시간, 15시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뭔가 좀 공수처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근데 예. 변호사 없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가 참 이상하죠. 예. 보통은 변호사 다 데려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요. 해병대 정신인가? 해병대 정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나?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다 해주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쓰리스타잖아요.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두 가지 점 아예 포기했거나 예. 아니면 그냥 아예 자신 있다. 우리는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만 얘기하고 올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로 보기에는 아예 자신 있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지금까지 군사법원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이 준비한 것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것들이 너무 태가 나잖아요. 7월 31일 그 전후에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두 번이나 전화를 했잖아. 네.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경북 경찰청에다가 또 전화를 했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것까지 따지면 세 번이란 말이죠. 지금 확인된 것만. 네. 그러면 이시원이 또 유재현한테 전화한 것도 여러 번 전화한 것도 지금 확인됐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임종득이 전화한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10차례 안팎이 되겠는데. 그래서 노 변호사 말씀도 읽었지만 혹시 김경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수사를 잘했다고 독려하고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계속 박정훈 대령 편을 들어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너 내 말에 안 들었어 뭐 이렇게 해갖고 윤석열 용산 집무실 편을 들어준 걸로 돌변했는데 끊임없이 이분은 뭔가 고뇌하는 듯한 인상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딜을 치는 거예요. 딜. 그렇죠. 딜을 칠 수도 있고 고뇌하는 인상인데 변호사가 없이 갔다는 것은 변호사 눈치 안 보고 공수처에 수사를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행태로 보면 그 공수처 수사에 바로 갑자기 협조할 그런 스탠스는 아니었어.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딜을 치는 듯한 그 지휘 서신도 그렇고 그 말 자체가 내가 어떤 고뇌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뒤를 계속 봐줘야 돼.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 지휘도 유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정치적인 인물 같아요. 이 사람이 뭘 제일 처음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매우 격노했다. 이 발언을 전달한 사람이 이 김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이거 우리 대통령의 격노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대강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지금에 와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우리 다 그동안의 기사를 통해서 이 라인을 살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정훈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격노했다고 나왔고 그 당시에는 부인도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격노하고 나면 분명히 뭔가 지시를 하거든. 뭔가 관여를 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격노해서 뭔가 지시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 행동이 지시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첩 가려고 그랬더니 이첩하지 말고 뭐 보고하지 말라 그러고 다시 돌아오라 그랬다가 그래도 나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경찰에 넘기니까 다시 그거 회수 갖고 오라 그러고 얘를 항명죄를 막 집어넣고 이제 기소까지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로라고 하는 하나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김계환이 꺼내놓은 이 경로라는 키워드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자, 그 이후에 김계환 씨가 지난번에 이제 이종섭이 런종섭 한 이후에 한동훈이가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결국 호주 대사라고 하는 그 직에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뭔가 이 사람이 아무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좀 살살 바뀐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요때 이 사람이 해병대 자기 사람들에게 다 서신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어차피 해병대는 죽게 돼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구 편을 들어도 어쨌든 죽게 돼 있다. 그렇죠. 꼬리 자르게 해야 된다. 누군가 이거 덮어써야 된다. 그게 지금 그 뉘앙스였다. 그게 지금 자기다. 꼬리 자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지만 네. 결국에는 누군가 덮어써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사령관인 본인 포함해서 본인이 책임지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결국은 여기서 그냥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던 말이죠. 안고 가겠다. 네. 그러다가 우리 그때 읽었었잖아요. 그 방송하면서 하나씩씩 그렇죠. 그 사람이 막 그 그렇죠. 편지 한 거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도 설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거기까지는 비장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행복해졌어. 이 김계환 사령관이 그 자리에 유임된다는 거 어디 안 가고. 그렇죠. 몸보신 했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윗선에 알린 셈이 되잖아요. 지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양쪽이든 뭐 이쪽이든 누구 쪽이든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 혼자 안고 갈게. 나 조심해. 나 되게 불안하고 짜증나고 무서워.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쪽에서 너 좋은 자리 그대로 줄게. 어디 가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령관을 유임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김기현이 갑자기 또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마치 무슨 일 없었는데 괜히 이렇게 오두방정 떤다는 듯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신감의 일환으로 변호사도 없이 15시간 조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내 말에 논리적 흐름이 있잖아요. 예. 그러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는 항상 희망상으로 보니까 또 총선에 참패했잖아요. 김기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계속 20%대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의결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나중에 이 모든 죄를 가장 뒤집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에서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 기자들이 최근에도 이제 공수처로 들어갈 때 그걸 물어보는데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럼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했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근데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했다는 거냐라고 할 때는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판에 가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진실이냐. 그렇죠. 응?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인을 하면 그 부인의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가 없이 나는 왜 그러면은 그런 판단을 해서 갑자기 사인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냐. 네? 다시 조사본부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거냐. 왜냐하면 그 전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국방부 보좌관이랑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는 수사를 아주 잘했다. 수사 결과는 흠잡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썼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논리를 댈 수 있을지 논리가 너무나 궁색해서 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결국 그래서 자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직접적 압박도 없이 본인이 지시를 했으면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으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백할 수밖에 없다. 유재은하고 김기환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두 사람 자백하지 않을까요? 결국? 특검 관련해서 다른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두 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올백 특검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인데 야당이 제기한 거는
민주당이 제기한 거는 그거 묶어서 같이 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아마 검찰의 노림수는 대충 디올백만 하고 디올백 서면 조사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추가로 지금 이제 그 디올백 조사하러 갈 때 고소인 조사하잖아요. 예. 고소인 조사가 추가 조사 고소를 더 해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추가 고사를.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서울의 소리랑 최영진 목사가 이제 이걸 같이 한 거잖아요. 예. 디올백. 요거 할 때 4-5개를 더 가져가겠다는 거야. 조사 받으러 오라 그럴 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예. 이거를 더 얹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고요. 한꺼번에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고소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이에요, 소변이에요? 그러니까 소환해가지고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고소인 조사를 추가로 하라고 미리 접수를 시켜놓은 다음에 예. 그걸 들고 가가지고 나 접수 시켜놓은 거 여기서 같이 합시다. 추가 고사, 추가 고소, 소송 경제상 내가 이거 한 건만 오늘 조사하고 또 날 지나가지고 또 불러서 또 하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소인 조사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를 부를 때 김건희는 진짜 소환을 하겠다는 김건희 부를 때도 건지. 고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조사가 돼버렸으면 얘 불러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죠. 고소인 조사가 이렇게 같이 다 돼 있으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까지? 네, 고소인 조사 안 됐으면 안 되겠는데. 게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번에 쌍특검 처리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게 제2요구권 때문에 못된 거였는데 쌍특검이 결국 뭐였어요?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었잖아요. 예. 요 특검 2개 같이 올리다 그랬다가 제2요구권 때문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최상봉 특검 이후에 이 특검 특히 여기서는 이제 대장동 특검보다는 양명주에서 이자 빼고 이태원 넘어갔으니까 또 채도 빼고 양평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명품 빼 이거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특검에다가 얹어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법안이 돼가지고요 재의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김건희 특검을 새로 발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아니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법적인 게 아니고 특검법 자체가 아니고 검찰의 지금 태도인데 검찰이 짜고 지금 대통령실과 암중에 또는 뭐 그러니까 축소해서 이만큼 해줄 것 같다는 그렇지 거죠. 짠 거냐 아니면 진짜로 어떤 긴장 관계가 있으면서 뭘 하는 거냐. 그럴 때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뭐 그게 고소인이 추가 조사를 가지고 들어간다니까. 처음에 고소인이 내가 처음에 고소해달라는 건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추가로 이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같이 얘기해 주세요. 같은 거니까.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의 백은정 대표님 전략이 뭐냐면 이미 언론 나왔으니까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그때는 디올백 위주로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서울의 영상을 잘 보면 뒤에 신라 면세점 또 고가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샤넬 향수품 또 따로 있고 거기에 인사 개입 의혹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키라고 들었다잖아요. 최재 목사님이. 그리고 그의 2022년 9월 1일 날 실제 금융위원 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다 팩트로 확인했는데 거기에다가 주가 조작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쏟아붓는 거죠. 지금 노영 변호사 말씀으로는 또 백운정 대표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처음에는 디올백 수사를 영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고 남편 몰랐다 해갖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그런 속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주가 조작 특검으로 워낙 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뭐 하나로 다 하는 척하는 신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여러 혐의를 다 제기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라는 거죠. 지금 검찰이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검찰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깔아뭉갠 게 지금 거의 몇 년째고 이거 지금 김건희 디올백 그 영상이 나온 게 한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영상이 나와서 거의 모든 국민이 다 봐버렸어. 그럼 증거가 있는 거잖아. 수수한 증거는 있는 거잖아요. 디올백을 수수했어. 그건 의혹이 아니야. 사실이죠, 사실. 네, 사실이야. 그냥 디올백 수수했어. 그리고 그거를 뭐 대통령실 어디에 있대. 네?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선물처럼 받았다는 거잖아요. 반환 창고가 있다잖아요. 네, 반환 창고가 공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6개월 끈 사건 그리고 하나는 뭐 한 3, 4년 끈 거지 사실은. 3, 4년 끈 사건을
갑자기 한 방에 하겠다? 진짜로? 저는 이거 믿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예. 이원석이가 하는 말이 예. 예민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서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기서 말하는 예민한 예. 시기는 겉으로 봐서는 총선 시기고 예.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대통령이 힘을 꽉 잡고 아무도 못 빠져나갈게 정도로 세게 그립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예민한 시기가 끝났다는 거죠. 또는 이원석의 검찰총장 임기가 9월 15일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죠. 한 4개월 네. 남았죠. 네. 근데 디올백 사건도 그렇고 디올백 사건은 너무 쉬운 사건이고 검찰 입장에서.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재판에서 거의 다 나왔어. 그렇죠. 예, 두 가지는 무조건 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이원석 같은 경우는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내가 그때는 어차피 임기 끝나고 옷 벗는데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면 뭘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 자 보세요. 자 예. 보세요. 지금 그 명품백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작년 12월인가 그래가지고요. 예. 지금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지금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인재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이거 하나 나왔어요. 예. 요때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된 거는 총선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나온 건 벌써 몇 년 됐는데 예. 이걸 여기까지 안 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이 셌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예민한 시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총선과 무관하게 예민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범들이 지금 들어가서 조사 받냐 안 받냐, 재판 받냐 안 받냐 이것도 되게 변수였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2023년 11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왜 김건희를 안 부르냐가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했었어요. 평검사들 수준으로부터. 그럼요. 예. 그런데 요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송경호하고 예. 이원석이었어요. 중앙지검장과 자, 검찰총장. 이원석은 한동훈이랑 친해요. 한동훈이 요 타임 동기잖아, 동기. 한동훈하고 친한데 한동훈하고 친할 때 연수원 같은 반이었더만. 같은 반. 예. 한동훈하고 친한데 한동훈이가 요 타임부터 윤석열하고 좀 삐껴요. 점점. 예. 물론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아직은 하지만은 점점 내가 알기로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예. 겉으로 표현은 안 내는데. 예. 자, 요 타임에 내가 27기들한테 쫙 돌려봤어요. 전화를. 아. 27기 사법연수 27기. 같은 반이었던 예. 애들한테 몇 돌려보고. 기죠? 저는 36기인데 36기. 27기들이랑 내가 되게 친하고 나이가 비슷.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할 때 예. 27기들이 법무부에서 법무과장들을 했어. 아. 그래서 법무부 과장들하고 우리 대한변협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졌어요. 몇 오케이, 명씩. 오케이. 예. 그래서 같이 정례적으로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회의도 예.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우리한테도 오고 자기네가 예. 우리도 가고. 요때 있었던 27기 과장들이 다 요 라인들이야. 이때 이원석도 왔었었고 얘도 왔었었고 얘도 왔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친하단 말이야. 예. 내가 이 27기 회장들한테 물어봤어. 27기 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27기 서울대학교 지네끼리 또 모이는 회장이 있고 전체 연수회 기수 회장이 또 있어요. 복잡하겠죠. 복잡한데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이원석이는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 말겠냐. 예. 이렇게 압력이 행사된다면 그동안에 가만히 침묵으로 있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뭔가 한번 좀 두더지처럼 해보겠느냐. 얼굴 빠끔히 내놓겠느냐. 한다 걔는. 한다 걔는. 아. 그게 이제 중요한 답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걔가 아무 때나 막 팍팍 이렇게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걔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데 하는 애다. 이제 이게 제가 첫 번째 들어왔던 반응이었고 제가 요 사람 물어보면서 또 하나 그때 송경호를 이원석이가 좀 옹호해 줬거든요. 예. 송경호가 막 뭐 한다 그럴 때 예. 얘는 지가 한다 그러면 밑에 손발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잡는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동훈 부장 공수처장으로 지명했었을 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오동훈에 대해서. 오동훈도 27기거든요. 오동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떠냐. 판사 출신이니까 뭐 특별히 그러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리에 가면 어떨지 모르지. 이거 되게 중요한 뉘앙스예요. 예. 자리에 가면 어떨지 모르지. 그런데 오동훈 부장은 수사력이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 장악력은 없겠지. 아. 그렇지만 지금 이 공수처 밑에 있는 3-4명의 검사들이 이거 사활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잘해보자. 왜냐면 이거 빼박이니까. 최상병 특검. 이거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손준성의 그 고발사주 검사, 그렇죠. 그 고발사주 관련된 재판 이것도 역시 빼박이니까 우리가 두 건만 잘하면 공수처는 살아남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오동훈이가 나오면서부터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유지은이가 말을 자꾸 거짓말하고 번복하는 이 과정 거치면서
다시 그냥 하지 말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오동훈이가 나 여기 관여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예. 오동훈이가 나는 이런 성향이야라는 걸 이제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나는 이런 성향이야는 그러니까 뭐 말하기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쟤는 저런 성향이야라고 말해줬어 사람들이. 그냥 권력이 있으면 그냥 권력에 권력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구나. 판사들의 성향이네. 판사들의 성향. 눈치가 빠르다는 말일 수도 그러니까 있죠. 괜히 나서가지고 미친 척하고 충성맹세한답시고 거기를 가지고 헤집어 들어가고 자기네 독박 쓰는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니다.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본다. 상황을 종합하면 최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정치검찰의 짓거리를 보면 도저히 믿을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최근에 변화가 있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짓밟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이 검찰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검찰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정치검찰 내에서는 권력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자존심도 세단 말이죠. 한 번 소환조사 추진했는데 그냥 짓밟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 잘리라고 했으니까 용산에서 송경호를. 근데 그걸 지금 이원석이랑 반발해갖고 못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런 보도가 보수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저는 총선 결과,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그다음에 뭐 최상 특검 통과된 전 과정을 보고 김건희 주가 조작 뒤돌빼기 두 개는 저기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야권이 계속 국회를 지배하죠. 대선도 야권이 다시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자기들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특히 검사들은 최상병과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면 최상병 수사를 공수처가 제대로 하고 김건희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렇게 버티고 있어도 죽는 것이고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해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의 자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뚜벅뚜벅 간다? 아무런 어떤 국민적인 거의 봉기 수준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런 거 없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어떤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마치 열사나 의사들처럼. 그거는 믿기가 힘들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분석이 엇갈리는 거 제 마음도 맞닿아요. 근데 오늘 이러면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렇지. 분명히 소환하는 신용해놓고 서면 조사하고 김건희는 윤석열 몰랐다고 무혐의, 그렇지. 김건희는 부인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무혐의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해놨어요. 부인은 없어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근데 백은영 대표라든지 사실 저도 고발인입니다. 저희한테도 연락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백은영 대표는 디올백 중심으로 고발해 놨을 때 저희는 민생연 법률위원회하고 검사 모임이라는 변호사들하고 그걸 다 고발해 놨어요. 디올백뿐만 아니라 인사개입 의혹, 그다음에 경호처를 무력화시킨 거, 그냥 코바나 컨텐츠로 출장 경호를 하겠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 같은 다 고발해 놨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그런 걸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저희도 또 막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진술할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디올백뿐만 아니라 다 수사해야 된다고. 그런 게 변수는 될 수 있을 거고 검찰은 박근혜 때 비상국민 제가 박근혜 퇴진행동 대변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민중의 힘으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대규모 봉기는 없었잖아요. 그것을 투표로 해석할 수 있죠. 그때는 투표는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투표에서 민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상당수는 매우 기회주의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이고 수사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평검사들의 항의도 심하다고 사표 낸 사람도 많고 엄청 심해요. 항의도 심하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글쎄, 나는 또 다른 여론의 바로미터를 박민 사장 밑에 KBS를 보는데 KBS의 보도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렇게 확 돌아섰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검찰 쪽 라인으로부터 뭔가 동요가 있고 뭔가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 자체는 행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서면조사, 소환조사도 형식적 그리고 기소유예랄지 아니면은 하여간
뭐 안 다치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들. 최상병 특검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이랑 연관되는 거지. 김건희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대통령의 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하고는 상관없는 정도 수준. 그러나 대통령이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 부끄러운 상황. 그런데 한두 번 부끄럽고 말지. 뒤에는 뭐 영구히 그 한번 조사를 해봤으니까 특검만 안 간다면 이제 퇴임 이후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서로 간에 약속이? 예, 약속 대령 같은. 예. 그거는 옳지 않다. 옳지는 않지.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옳지는 않지. 당연히 옳지는 않죠. 나는 옳지 그런데 않고, 이제 그런 옳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인데 예. 변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변수는 물론. 예, 왜냐하면 변수는 물론. 최상병 특검으로 만약에 그 시점 비슷하잖아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 민심이 더 들끓을 겁니다. 지금 토요일 날마다 제가 이번 토요일도 집회를 하고 왔는데 예. 집회 참가자들이 폭증할 겁니다. 아마 거부권 행사.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그것은 또 정치검찰에 또 다른 압박이 되는 거죠. 이미 기회주의로 왔다 갔다 해요. 노 변호사님이 가장 많은 줄이 그 정보원이 있을 거고 뭐 저희들도 또 있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또 고발인이라고. 계속 그런 저희가 워닝을 경고를 계속 날려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맞아요. 지켜봐야 됩니다. 주시를 해야 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이상한 짓 할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폐 굉장히 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또 우리가 약간 방심하면 또 무혐의 처분 한다니까요. 그럼요. 서면 조사하고 예.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범야권의 일치된 투쟁 그 단결된 대응과 예. 주말에 시민들이 좀 길거리 쏟아 나와서 최상병 특검 거부하면 끝장이다. 그다음에 이원석, 송경호 등 들어라. 니들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신용만 하면 니들은 더 끝장이다. 이런 엄청난 압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극한 직업인 게 예, 평소에도 너무 힘든데 주말에도 또 나가야 돼요. 예, 우리 부모님도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기자회견은 대통령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뭐가 뭐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가고 뭐 홍철 정무수석은 질문을 가리지 않겠다. 자유로운 기자회견이 될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예. 자유로울까? 대통령의 자유겠지. 대통령의 자유. 아니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기자들이 그래서 주가 조작, 디올백, 인사 개입,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장고 조작, 최상병 싹 물어볼 텐데 자유롭게 냅두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 중에 야무지게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동안 기대할 것도 별로 없었고 MBC 이기주 기자가 빠졌죠. 지금. 이게 뭐냐면 뉴스토마토 기자는 출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을 할 때요. 자 A라고 하는 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당황을 해가지고 B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A라고 질문했는데 B 대답하면 대통령에게 왜 B라고 대답하십니까? A라고 물었으니 A나 A 다시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B라고 대답하면 끝을 내버려. 그렇지. 다른 기자가 와가지고 C를 물어보더라고. 그럼 또 다른 이 대통령은 또 D를 대답해. 이야기해. 그러면 A는 어디 갔냐고요. 그렇죠. C는 어디 갔냐고요. 그럼 옆에서 다른 기자들이 A를 만약에 B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님 A를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기자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갖고 정말 들어야 될 꼭 중요한 말들은 꼭 대답을 해야 돼요. 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기자들 왜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고. 왜 안 그런지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사실상 짜갖고 가요. 그러니까 짜갖고 가. 그리고 A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한 기자가 한 질문밖에 못해. 아니 그럼 좋아. 그리고 그 질문을 저쪽에다 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 체크해버려 없애버려. 근데 그 질문 자체도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지. 그럼 데스크랑 협의해. 아니 그 좋아. 다 그잖아. 좋은데. 그러면 톤까지 다 조정해서 대통령실로 가.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뽑아.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기습적인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요. 뭐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방청사 또 잘리고 못 들어오게 하겠지만 역사에 남겠지.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걸 다 아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A를 질문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B라고 대답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이 A를 질문한 사람은 그 B를
B 다시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A와 연결시킬 수 있는 A 다시하고의 비교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당신 B1 얘기했으면 그렇지. A1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어쨌든 A1을 계속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후속 질문이 그 중요한 현안에 관한 후속 질문이 없다. 왜 이런 이걸 안 말씀을 해줘요? 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진짜 저도 우리 호소들 기자 두세 명만 정말 큰맘 먹고 A를 물어봤는데 그 질문했던 A 기자가 예를 들면 최상민 특검인데 엉뚱한 소리 한다. 아니 왜 답변했습니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원래 다른 질문을 했던 B 기자가 A 기자가 너무나 중요한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묻겠습니다. 왜 지금 최상민 특검에 대해서는 회피하십니까? 그러면 그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기자가 뭐냐고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말의 본질은 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부인입니까? 동의입니까? 타협입니까? 그래서 네가 잘했냐고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예. 그 지금 민생 토론회 수의계약도 지금 사실로 확정해졌잖아요. 이번에 전국 돌아가면서 천조 쓰겠다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부분 유령 업체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맡았어요. 몇 억씩 받고. 맞아요. 저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금액이 뭐 수백억, 수천억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수십억의 비리가 만약에 확인된다. 이번 비리 내면서 진짜 지나게 나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봐요. 그럼 기자들이 이번에 진짜 그런 건 정말 집요하게 물어봐 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 민생 토론의 이야기까지 나왔었네요. 예.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최경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의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